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금요일 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화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컨셉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종목을 또 잘 골라 드리는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왔던 그 금요일부터 계속 제가 출연했었던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아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컨셉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화요일 날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종목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또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오로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3종목 정도를 핵심적으로 제가 파헤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1시간 동안 또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흐름은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특히 연말 만기일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 반기말 그다음에 이런 연말 쪽에 동시 만기일 때가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하죠. 다만 이전에 비해서 이 주식 선물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죽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벤트가 좀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동시 만기일이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죠.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선물 만기일이잖아요.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식 옵션 합성 포지션은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수익이 좀 커지는 구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면 이제 손해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수급적인 표를 한번 보면 기관들이 오히려 만기일 직전에 조금 물량을 털어내는 것 같아요. 본인들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좀 한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결국에는 선물 포지션, 합성 포지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전 나온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끌고 가면 손해가 더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기관 투자자들은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크게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기관 쪽에서 좀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선물 쪽에 계속 또 강력한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만 수급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외국인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선물 옵션이 좀 우리가 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LP의 지금 이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부분, 근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만약에 뭐 주식 선물 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현물에서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 선물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식 선물에서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 물론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나는 매수를 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계약자가 많으면 서로 이게 상쇄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가 워낙 더 많아요. 그 매수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계약은 LP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LP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의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이거 포지션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유동성만 공급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코프로 BM의 주식 선물을 매수를 했다면, 반대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현물에서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LP들이 이 공매도가 LP 쪽에서는 열어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포지션을 가져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델타 해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델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공매도 쌓이는 걸 보면 확실하게 델타 이칭을 하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LP 쪽에서의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하는 포지션만큼의 공매도를, 그러니까 많이 델타 이칭을 많이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공매도를 많이 했다, 델타 이칭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만기일에 이런 뭐 대표적으로 주식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았었던 이런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감마 스퀴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역감마 스퀴즈죠. 그러니까 감마 스퀴즈 플러스 쇼 스퀴즈까지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P들은 주식 매수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으면 이게 만기일이면 포지션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 해칭을 했었던 현물에서의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만기일 때 공매도를 했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건 델타 해칭을 했던 부분을 청산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감마 스퀴즈가 나오는 거죠.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식의 매수가 들어오면 이게 또 숏 스퀴즈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해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LP들이 좀 이 여론의 눈치를 봐서 만약에 이 공매도를 생각보다 해지 포지션을, 델타 해지 포지션을 많이 안 가지고 있으면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델타 해지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면 급등 여지가 굉장히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겁니다. 이건 뭐 기계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좀 단기 매매로도 그 감마 스퀴즈를 좀 노리고 오히려 뭐 단타를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저는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매매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긴 한데 잠깐 차트를 보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냄새를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기일 때 감마 스퀴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래요. 다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물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은 뭐 수주 모멘텀이 없나요? 근데 유독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저는 이 감마 스퀴즈를 노리는 이 추종 세력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아시죠? 근데 얘들 두 종목만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노려볼 만하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 좀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손절 라인을 단기로 들어가시면 이 30만 원이, 이게 단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30만 원을 손절 라인 한다고 해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이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저는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신다면 30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서 내일이라도 저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기일 때 한번 감마 스퀴즈를 한번 노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마 스퀴즈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공매도가 기본 다른 공매도도 많거든요. 그러면 숏 스퀴즈까지 같이 발생시킬 수 있어서 한 40만 원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수급적인 요소로도 한번 점프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35만 원에서는 많이 누르려는 의지는 또 강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단기로 한번 노리고도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봐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빠지는 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이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감마 스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손절가는 한 30만 원 정도로 31만 원 정도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한번 튀어 오르면 4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기일 관련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FMC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계속 산타는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미 제가 10월달 방송부터 계속 산타는 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11월달에 일단은 흐름이 났고 12월달 역시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산타가 썰매를 꺼내서 루돌프 목에까지는 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출발이라는 신호만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신호는 누가 주냐? 예, 파월이 주겠죠. 파월 의장이 여기서 FOMC 회의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매파적이게만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산타는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한 매파적인 거냐. 그 어느 정도 나와야지 부정적이고 어느 정도 나오면 긍정적이냐라는 건데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성명 문구가 크게 수정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higher for longer라는 이 문구가 만약에 생략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저는 이 성명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거 아니면 점도표가 중요하겠죠. 저는 기자회견도 그렇고 성명문도 그렇고 그냥 기존에 있던 입장을 되풀이하는 걸 것 같아요. 섣불리 기대감을 심어주진 않을 것 같다. 올해 굉장히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그러니까 섣불리 여기서 승기를 잡아놨는데 괜히 기대감을 줘서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이유는 없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어떻게 해서는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점도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좀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가 시장이 호재로 보냐? 내년에 금리 인상 폭을 한 100bp 정도? 그러니까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만약에 점도표가 찍히면 이건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50bp 정도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점도표가 나오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매파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시장이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 이쪽으로 지키면 이건 굉장히 매파적이겠죠. 그러면 산타는 다시 루돌프 목에서 썰매를 걷어내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딴 건 볼 거 없고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립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나서 연말 랠리 플러스 연초 랠리까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코스피입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본다면 저는 연말 연초 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점 부근이 상반기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한 2650까지의 업사이드는 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초 랠리까지 저는 감안을 해서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지수 기준으로도 한 4%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도 분명히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자금도 분명히 들어오는데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요. 뭐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섹터의 모멘텀도 있는데 거기에 매크로적인 부분도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면 지수는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코스피는. 그랬을 때 한 2650까지는 한번 업사이드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스닥은 살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860 정도까지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3%?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냐면 어쨌든 2차전지 쪽에 매도 물량은 좀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년도 특히 상반기에 업황이 좀 부진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포드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원래 기획했던 이 전기차 출하량을 계속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쪽은 확실하게 2차 전지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거기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은 계속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좀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전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2차 전지를 좀 누를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월 달은 좀 다릅니다. 1월은 또 코스닥이 또 1월 효과를 많이 받는 섹터잖아요. 특히 대주주 양도세 완화 회피 물량이
다시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면 내년 1월 달까지 본다면 또 900포인트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도망갈 차지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매수 쪽에 포지션을 두고 혹시라도 시장이 조정을 주면 겁내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건 이렇게 한 3가지 종목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면 이거는 첫 번째는 너무 아실 것 같아요. 아무도 기대 안 한 따따불상. 예. 이게 지금 따따불상이 원래 2번이죠. 예. 앞전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상하는 그 종목이 맞습니다. 네, NS 머트리얼즈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후끈후끈 하긴 했어요. 열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기관 수요 쪽에서도 굉장히 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그 앞전에 했던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머티 대비해서는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하고 바로 그냥 300% 따따블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LS 머티리얼즈는 뭐 그럼 어떤 종목이냐, 도대체 뭘 하는 종목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S 머티리얼즈의 핵심 사업부는 UC라고 해서 그러니까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울트라 커패시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표에서도 이거 이제 보시는 요거를 가지고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요게 크기가 원래 이제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하는 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TV나 이런 전자제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되게 작거든요. 근데 요게 이 울트라 커패시터 이름에서처럼 보통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LS가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보통은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가 음료수, 캔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 캔 음료수 정도의 크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요거가 이 주력으로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 쭉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전원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용되는 이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지? 2차 전지인가? 2차 전지와의 차이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장단점을 제가 이제 추려놨는데 여기 보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용량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매우 많이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좀 작습니다. 다만 출력은 굉장히 초반에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출력은 또 굉장히 커요. 순간적인 출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전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한 번에 충전할 때 5분이면 충전이 금방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 수명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비해서 사실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뭐 100만 회 이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반영구적입니다. 웬만하면 이게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풍력 발전기든 아니면 기차든 이런 데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바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탄불을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연탄은 저는 이 리튬이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탄은 한번 불을 붙이면 처음에 불을 붙이기 좀 어렵지만 불을 붙일 때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한번 붙고 나면 또 오랜 동안 또 열은 발생이 되죠. 근데 이제 번개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개탄은 초반에 불을 착착할 때 확 빨리 붙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죠. 하지만 처음에 이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열이 나올 때는 또 엄청나게 빨리 또 열이 또 더 일반 연탄보다 더 빨리 열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대충 어떤 데 쓰이냐라는 건데요.
전지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뭔가 이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자동차의 보조 전지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튬이온 전지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방전이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 전지 역할을 하는 거, 예, 그때 요게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무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무인 운반기, 그러니까 물류 운반이죠. 물류 운반을 하는 로봇들, 요런 로봇들에 여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류 로봇은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쪽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좀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게 생각보다 충전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물류라는 창고는 혹시라도 배터리에 불이 나버리면 엄청나게 큰 화재로 이어지잖아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불 나버리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울트라 커패시터는 화재 위험에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충전을 여러 번 하면 되거든요. 로봇을 보면 막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막 이동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가서 충전하고 다시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물류 창고는 대부분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속 전처리라든지 아니면 트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주 동력원을 받을 수 있는 쪽에는 또 울트라 커패시터가 사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가고 있다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기 이제 선로에서 전기 주 에너지원은 공급을 받죠. 그러다가 근데 정전이 돼버리면 갑자기 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보조 동력으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걸 뭐 그 LFP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튬이온 배터리로 좀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전기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전기 배터리 비싸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걸 쓸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대체적으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생활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 갤럭시 S 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애플 그 패드에 들어가는 펜 있잖아요. 애플 펜슬. 거기가 대체적으로 그거는 울트라 커패시터는 아닌데 거기에 커패시터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패시터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리튬이온 배터리면 예를 들어 그 충전을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근데 이 펜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랫동안 에너지 용량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자주 그러니까 꼽았다 뺐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충방전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게 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커패시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넓은지도 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무인 운반차,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전을 안 하기 위한 이런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여기일 거예요. 풍력. 왜냐하면 풍력 발전이라는 거 이런 게 그냥 바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기 가면 뭐 어차피 바람으로 전기가 다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바람이 언제까지 계속 불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돌아가지 않는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이 모터라든지 터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그 상황에서 전기를 관리하는 게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 들어갈 때 울트라 커패시터가 굉장히 많이 유용하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ESS나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ESS 쪽은 말 그대로 전기를 가지고 와서 뽑아서 저장하는 쪽이고요. 실제로 이 풍력 터빈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에 리튬이온이나 LFP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 왜냐하면 충방전이 굉장히 여러 번 되거든요. 그래서 충방전을 여러 번 하면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배터리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풍력 발전의 성격상 충방전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엄청나게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굳이 특별하게 고장 나지 않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풍력 터빈 쪽에 보조 동력으로 울트라 커패시터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LS는 LS 전선을 통해서 이런 전선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고 들어보니까 괜찮네라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적은 좀 잘 나오냐라는 건데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일단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직전까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가 나왔던 회사고요. 이건 맥스로 나온다면 한 300억 정도까지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된 거는 풍력 시장이 커진다라는 전제하에서 2027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커패시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커패시터를 단품으로 파는 거랑 그 다음에 모듈화를 해서 파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모듈화를 해서 팔면 훨씬 더 돈이 더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는 모듈화를 해서 팔거든요. 패키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계속 좀 높아진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영업 환경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는 계속 매수를 해도 될 거냐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쌉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 따따블상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오늘 종가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1조 6천억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울트라 커패시터의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멀티플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이게 적정 주가입니까? 멀티플을 거의 한 60배? 이 정도까지는 줘야지, 한 50배는 줘야지 지금 이 가격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50배 이건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울트라 커패시터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드는 회사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울트라 커패시터 이 시장 점유율 5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는 맞아요. 다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모티도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 대비 밸류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높은 밸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이것도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야? 그러면 일단 올리자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모티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또 시총이 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은 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S 머티를 가지고 가신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다만 내가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적정 주가라고 하면 울트라 커패시터의 적정 주가. 근데 이걸 어떻게 적정 주가를 할까? 근데 커패시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을 뭐 이 동종 피어라고 본다면 한 20배 정도를 받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시총이 1조 정도는 덜어내줘야 되는 거야. 굉장히 좀 리스키가 있죠. 리스키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멘텀 관련 부분으로 해서 좀 뭐 더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든지 좀 익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울트라 커패시터의 시장 성장성이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장기적인 전망까지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보다는 지금 구간의 가격이면 단기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안 갈 자신이 없다.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물론 또 반도체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대형주를 잘 안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그렇게 안 클 것 같아서.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라면 가지고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소형 종목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못지않게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이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기업 역사에서 다시 올지 못할 이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2인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항상 삼성전자의 꽁무니만 쫓아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HBM이라는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이 지금 SK를 지금 따라가는 역할을 하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식의 HBM에서의 우위는 당분간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나가서 단순히 HBM만이 아니라 DDR5에서의 퍼포먼스도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또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HBM 쪽에서 이런 이 실력 격차가 나오냐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말들이 많아요. 이걸 MRMUF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뭐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매스 리플로우 방식은 아닌 게 맞아요. MR은 아닌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 삼성전자는 NCF 방식을 여전히 씁니다. 이거와 MUF의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웨이퍼 단에 이제 특수 필름을 넣어요. 특수 필름을 넣고 그걸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필름을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을 녹여서 여기에 공간을 언더필을 채우는 겁니다. 이런 걸 채우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필름이다 보니까 언더필이 정교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하나씩 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도 많이 걸려요. 녹이고 식혔다가 다시 녹이고 식히고 하면서 이런 이 스택을 쌓는 구간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MUF 방식은 여기서 한 번에 이 본딩을 하고 나서 여기에 에폭시 수지를 넣습니다. 에폭시 수지를 넣고 이걸 한 번에 굳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언더필을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필이 더 정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수를 높일 때 굉장히 안정적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본딩을 하고 거기에 액체를 쫙 넣어서 그 다음에 그걸 굳힌다. 그러면 이게 좀 탄탄하게 이 단수가 높아져더라도 좀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NCF 같은 경우는 필름을 녹여가지고 그게 녹으면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고체를 액체로 녹이는 과정이 녹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틈새가 세밀하게 좀 들어오기 좀 쉽지 않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 단수가 높아질 때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큰 기술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은 이거 하면 되지. 삼성이 이렇게 MUF 방식으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은 이 MUF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에폭시, 그러니까 언더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폭시를 만드는 회사가 나믹스라는 일본의 회사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랑 독점권을 가져요. 이거 제일 처음에 이 HBM3를 개발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랑 나믹스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독점권을 SK 하이닉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나믹스의 에폭시를 쓰기 위해서는 뭐 독점 관련 부분을 뭐 SK 하이닉스한테 쓰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물론 근데
삼성은 뭐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은 좀 이 수율을 높이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 어쨌든 이런 식의 기술적인 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HBM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는 조금 더 이어진다. 다만 삼성전자는 그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없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SK 하이닉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HBM은 우리가 개별 단가 자체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 가격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쟁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우리는 턴키 방식으로 HBM3를 우리가 한 번에 패키징까지 우리 해줄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턴키 방식이니까 당연히 좀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방식에서는 확실하게 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하나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별로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도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HBM은 뭐 이건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이렇게 최근 들어서 AI 엑셀러레이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BM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용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였잖아요. 독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 용량 장사를 많이 했어요. 원래 같으면 충분히 그냥 이 메모리 용량을 더 늘려줘도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자기들 거 말고는 살 게 없잖아요. 독점이다 보니까 일부러 용량을 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20개만 사도 되는 거를 조금 더 해서 한 25개 사게 만드는 막 이런 용량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AMD가 MI300을 내놓으면서 용량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모리 용량을 굉장히 넉넉하게 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H200 같은 경우는 MI300과 이제 맞춰서 가지고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B1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MI300만큼 이제 용량을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GPU만의 일은 아닙니다. AI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은 지금 용량을 굉장히 많이 간다. 그러니까 NPU도 적용이 되고요. DPU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용량은 계속 늘어난다. 메모리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 온디바이스 AI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용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AP의 성능이 높아져야 되고 단순히 AP만 성능이 높으면 안 되죠. 그걸 또 처리하고 받아줄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메모리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지금 이런 메모리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가장 골칫거리는 뭐냐면 낸드에서 낸드가 너무 재고도 많고 너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런 이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낸드인데 최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낸드 가격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스팟 가격은 오히려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낸드가 살아나면 충분히 제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흑자 전환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4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반도체라는 건 실적을 확인하고 가버리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낸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죠. 꺾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추세 자체가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처음에 나오다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관성대로 가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특히 여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야 지금 쌀 때 많이 쟁여 놓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까지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은 또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 AI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트렌드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속된 말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메모리는 어찌 보면 조연이었잖아요. 쭉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다? 지금까지의 D램은 그냥 기성품이잖아요. 계속 쭉 찍어내면 끝이에요. 찍어만 놓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HBM은 뭡니까? 예, 주문형 생산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랑 비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가 비메모리는 주문형 생산이에요. 재고가 없어요. 내가 주문을 받으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모리는 아니거든요. 주문이 아니에요. 미리 찍어놓으면 찍어놓고 나서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변동성이 큰데 이제는 HBM이라는 시장 자체는 주문형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HBM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만든단 말이죠. 뭐 그런 거 감안하면 확실하게 시장의 판도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내년도 실적 역시도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물론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의 이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수요는 훨씬 더 저는 AI가 더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지금 이제 15만 원 정도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충분히 저는 더 넘어간다고 봅니다. AI 시대에 어찌 보면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폼팩터도 나왔고 AI라는 건 이런 이 팬데믹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찌 보면 수요가 폭발했던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AI라는 건 단기에 끝날 흐름이 아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흐름이라 보면 그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 증권사의 목표가가 한 1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년도까지 내가 본다. 내년 연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20만 원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을 본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업사이드도 저는 꽤 있다라고 봐서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히든인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제가 이거 종목을 원래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뽑아놨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지구방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아. 아직까지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어라고 해서 오늘 화요일 날 또 들고 오려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면 왜 들어갔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주잖아요. 제주 반도체를 제가 금요일날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만약에 조정을 주면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은 고영입니다. 이틀 연속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이틀 동안 한 40% 넘는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는 건 분명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쪽 시장이 커지겠구나. 그럼 조정 주면 매수를 할 만하네라고 미리 좀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조정 줄 때 좀 용기를 가져서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고용을 가져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고용은 많은 분들이 로봇 관련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관련주가 아닌 건 아니죠. 로봇 관련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실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뭐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근데 로봇 쪽도 나쁘진 않다.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고 이거 카이메로라는 장비죠. 뇌수술 전용 이제 이 의료용 로봇인데 로봇이 일단은 적용되는 범위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좀 큰 소위 말하면 물론 개복 수술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람이 하기가 힘든 건 이게 손이 떨리는 거.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때가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술용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팔리는 부위가 뇌출혈 관련, 그러니까 뇌수술 아니면 척추, 신경수술 이쪽이거든요. 뭐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해서 많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봇 굉장히 생소하다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 뇌수술 관련 쪽에 있어서는 지금 로봇이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대부분의 대형 보형원에 다 깔릴 거라 봅니다. 물론 이런 척추 관련해서 신경 쪽 로봇이 조금 시장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나 뭐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도 좀 하잖아요. 그런 수술은. 근데 이런 뇌 수술은 일반 병원에서 못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 병원밖에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파이가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한 대당 한 20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대당 가격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뇌수술 관련 부분에서는 니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올해 한 4대 정도 팔았고, 내년에도 한 6대에서 한 8대 정도는 팝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는 뭐 매출이 크진 않죠.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내년에 미국 쪽, FDA 쪽에 여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퍼런스가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레퍼런스가 미국 레퍼런스에 뭐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수술 쪽에서 의료 수술과 관련돼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였다라는 건 미국 쪽에서도 그 레퍼런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FDA 승인만 나온다면 영업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국내 쪽은 한계가 이런 시장의 파이가 좀 한계가 있지만 이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근데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요거죠. 반도체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요. 고영이 원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반도체 쪽의 장비가 좀 잘 안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뭐 투자가 많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검사 장비가 잘 안 팔렸는데요. 고영은 원래는 이전에 이제 검사 쪽이 한 2D였습니다. 2D였는데 고영이 3D로 바꾸면서 대부분 지금은 뭐 대부분 다 3D 검사 장비가 나왔지만 어쨌든 3D 검사 장비에 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로봇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검사 쪽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이게 어쨌든 핵심적인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뭐 HBM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반도체 가격 자체가 칩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양품과 불량품을 가림에 의해서 수율, 쉽게 말하면 불량품을 제대로만 잘 가려도 당연히 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장비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WLP를 방식으로 패키징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웨이퍼에서 하나하나 잘라서 그걸 낱개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패키징을 했다면 최근에는 웨이퍼 단 하나를 통으로 해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WLP 방식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그 웨이퍼를 검사하는데 고용이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관련된 부분 하고 있고요. 특히 고용의 고객사가 TSMC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도 전 납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쪽에 관련된 소식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소식이 들린다면 지금보다 또 업사이드는 더 크긴 하겠죠.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HBM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가장 핫한 지금 TSMC 쪽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거 역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AP칩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AP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AP라는 것 자체가 칩 한 개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성이 뛰어나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납이 제대로 여기 기판에서 납이 제대로 도포됐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잘대로 검사됐다라고 넘어가면 이제 이 솔더 쪽에 이 조인트가 이게 잘 접합이 돼 있나 이걸 또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로우 요 이제 이 솔더볼을 평탄화하고 솔더볼을 붙이는 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평탄화가 됐는지 아니면 잘 붙어 있는지 요걸 또 확인하는 요 검사 장비 요거를 하나씩 한다라는 거 보고요. 뒤에도 더 있습니다. TSV 관련 공정 뒤 후공정 쪽에서도 이 검사 장비를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고용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밸류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한 시총이 한 1조 1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고용이 평균적으로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은 영업이익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FDA가 카이메로의 FDA 승인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조금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그러니까 한 2025년에는 500억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또 멀티플을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5배 정도의 이 멀티플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적정 주가는 지금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주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만 원 수준까지는 뭐 적정 주가라고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부담은 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에 업사이드는 있다. 다만 어쨌든 이틀 연속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 또 터뜨렸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해서 밀리면 이게 강한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요 조금 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 눌리면 제가 또 다른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조 반도체를 이야기 드릴 때도 눌리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안 눌리면 제가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고용인데 고용도 급등이 나왔네요. 근데 혹시라도 안 눌리면 고용이 안 눌리면 또 제가 다른 종목을 제가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사실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고용이 안 눌린다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너무 높은 자리에 가면 업사이드도 높지가 않아요. 근데 리스크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만약에 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이 구간 이 안에 구간까지 혹시라도 고용이 조정을 줘서 하락을 해준다면 저는 그때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1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거기서 더 떨어진다면 한 13,000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2차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11,000원 이탈되면 저는 이거 이탈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 락바텀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저점,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11,0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1,000원을 혹시라도 깬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손절은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어쨌든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15,000원에서 14,000원 요 구간까지 안 내려오면 저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내려오면 스타트를 급등해서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만 원이라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요. 물론 2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란 항상 오버슈팅도 있고 무조건 밸류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좀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에 사면 조금이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쉽게 오히려 던질 수도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걸 손절로 또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14,0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까지 오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되면 제가 또 다른 종목들 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바쁘게 달려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또 종목은 다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종목으로 또 가지고 새 종목을 또 제가 또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은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고 그때그때 그냥 덥석덥석 사지는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걸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종목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